자, 그쵸. 115페이지 재구속의 제한, 다시 구속하는 것 제한. 이거 도표할 때, 도표 볼 때 봤어요. 한번 해볼까? 영장 체포는 재체포가 돼야 안 돼? 되지. 재체포 제한이 없지, 그지? 긴급 체포는 재체포 제한되지. 긴급 체포한 다음에 다시 긴급 체포 못하지, 그지? 재체포 제한이 그러니까 재체포가 는 되고 안 되고, 현행범 체포는 재체포 개념 자체가 없다고 그랬고, 이제 피의자 구속, 피의자 구속의 경우에는 재체포가 재구속이 안 된다 그러는데, 예외가 매우 중요한 예외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경우?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는 재구속되고, 그다음 피고인 구속의 경우에도 재구속 제한이 없다 그랬죠. 재구속이 된다 그랬잖아. 제한으로 하면 다 반대가 되겠고, 자, 그래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문제가 많이 돼요. 피의자 구속의 경우는 제한됩니다. 이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얘기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됐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포인트가 요거죠. 다른 중요한 증거 별표 놓고, 중에 동그라미 놓고 옆에다가 중구 취재라고 쓰라 그랬죠. 중구 취재 쓰나? 도표할 때도 쓰나 썼어. 중구 취재. 동일한 범죄 사실, 같은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재구속을 못합니다. 근데 이것도 잘 이해해놔야 돼요. 그 밑에 한 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 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지 않는 동일한 범죄 사실로 간주한다. 이 동일한 범죄 사실로 간주한다 이 말이죠. 간주란 말이 안 그런데도 그렇다, 친다 이런 얘기죠. 간주한다, 의지한다, 본다. 그래서 여기도 재구속이 제한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재구속 제한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질문이 꽤나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가이노트에도 이거 해놨는데, 남의 집에 침입해서 절도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이 됐다가 석방이 됐어요. 절도가 아니고 그냥 뭐 폐지주로 들어가다가 절도죄로 오해를 받았다. 그래서 석방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절도죄로 구속할 수 없죠. 얘가 뭐야?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보니까 진짜 뭐 폐지 주소로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진짜 훔쳐난 게 있다. 뭐 숨겨놓은 물건이 발견됐다. 이럴 때만 요 절도죄로 다시 구속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회피하기 위해 가지고 요걸 회피하기 위해 가지고 요 절도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수단으로 된 주거침입죄로 다시 구속을 하거나, 또는 절도죄를 저지르면서 같이 했던 집에 문을 부셨다 해서 뭐 문고리를 뜯었다 해가지고 손괴죄로 다시 구속을 하게 되면 요 재구속 제한 규정을 경찰이나 검사가 피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수단 결과나 동시에 저지른 범죄도 요 절도죄와 같은 범죄 사실로 보는 거죠. 동일한 것으로 간주를 해요. 그래서 여기도 재구속하거나 재구속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막기 위한 거. 이게 한 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수단 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지 않는 동일한 범죄 사실로 간주한다. 동일한 걸 봤기 때문에 그걸로도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되넘기면 피고인 구속이 나오는데, 피고인 구속은 제한이 없습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거니까요. 법원에 의한 피고인 구속의 경우는 재구속 제한이 없다. 자, 그걸 관련한 판례들이 꼭 있고, 포인트 체크 주의해 봐보면, 이 경우 한 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 결과에 행하지 않는 별개의 범죄를 간주하다 이렇게 써요. 별개의 범죄 사실이 아니고 동일한 범죄 사실을 간주하고, 그 다음에 요거 2번 조심하세요. 2번 주의 2번 법원에 의하여 구속됐다가 석방된 피고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뭐가 틀렸어?
법원에 구속되다 석방된 피고인 둘 다 틀렸지. 이렇게 재구속이 제한되는 건 수사기관에 구속되다 석방된 피의자지, 그지? 수사기관에 구속되다 석방된 피의자의 경우에만 재구속 제한이 되는 것이지, 피고인 구속, 법원에 의한 피고인 구속의 경우는 재구속 제한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지만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이거는 이론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너무 깊이 다 이해를 안 해도 되고요. 그 판례만 좀 모순돼 보이는 판례만 정확하게 이해할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뭐 처음 시작은 복잡하지만 시험 준비로 해서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강의 노트 34페이지 펴놓고요. 이건 이쪽은 그러니까 기초적인 이해를 안 하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설명을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고 나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뭐 이해를 안 됐는데 암기 그냥 외워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소리죠. 이해를 해야 암기가 가능합니다. 자, 구속영장 성질과 효력. 먼저 구속영장 성질에 가서 기초적인 얘기 나오는데, 그 구속영장 성질, 피의자 구속영장하고 피고인 구속영장의 성질이 다릅니다. 그런 것도 기초적으로 봐두세요. 피의자 구속영장은 허가장이에요. 허가장이라는 거 찾아줄죠. 수사기관의 구속을 허가하는 허가장이다. 그 다음에 피고인 구속은 명령장이다. 인데 차이가 뭐냐 하면, 그 피의자 구속 권한은 수사기관, 특히 검사가 갖고 있다는 거죠. 검사가 갖고 있고, 요거를 인신구속 권한을 수사기관이 갖고 있는데, 지방법 판사가 그 권한 행사를 감독하고 허가해주는 기관으로 봐요. 그 영장을 허가장으로 봅니다. 그런데 피고인 구속영장에 피고인에 대한 인신구속 권한은 법원이 갖습니다. 법원이 갖고, 법원이 갖는 권한을 집행기관으로 볼 수 있는 이제 검사사법경찰관한테 명령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인신구속기관이 수사기관이 있다고 보면 그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 허가장에 불과하고, 인신구속 권한이 법원이 있다면 법원이 자기 권한에서 영장을 끊어주는 거니까 명령하는 걸로 봐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제 그 효력 범위가 조금 어렵단 말이에요. 117페이지. 구속영장의 효력의 효력 범위.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인단해설, 사건단해설이 나오는데 이거 안 외워도 돼요. 뭐 시험 문제 하나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인단해설이 뭔지, 사건단해설이 뭔지 이런 걸 묻진 않아요. 구구단하고 같아. 응? 대학교 뭐 수학 시험에 저 구구단을 묻진 않지만 구구단 모르는 건 모르잖아, 그지? 풀 수 없잖아, 똑같아요. 그래서 그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데 피의자 이름이 뭐 몰라서 발발이라고 적어도 되죠. 발발이고, 범죄 사실이 강간죄입니다. 강간죄고. 근데 뭐 요즘에 좀 미투 사건 막 일어나서 뭐 점점 막 점이 가격을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한번 맛을 들이면 그 안 빠져나. 그래서 한두 번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없어요. 우연히 일어난 건 그냥 묻히고 말아. 그게 누적이 된 거예요. 뭐 이윤택이라는 사람도 보니까 완전히 상습범이더만, 상습범이고, 조민기 뭐 요즘 다 뭐 맛이 가고 있죠. 그래서 발발이라는 놈들이 연쇄 강간범인데, 연쇄 강간범 잡으면 한 100건씩 돼요. 100건씩. 밝혀진 것만, 지가 보는 것만 한 100건씩 돼. 그러면 그 동안 어떻게 됐냐면 피해자들이 신고를 안 한 거지. 그냥 부끄럽다고 당하고 뭐 입 다물고 조용히 지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놈들이 설치고 다닌 거야. 여러 건인데 요거는 내가 예를 든 게, 이게 구미에서는 구미 발발이 같아요. 구미 발발이라고 한 거고, 각 동네마다 발발이들이 있었어. 구미가 이제 그런 연쇄 강간범이 많았던 이유가 단독 주택들이 많아요. 그저 빌라 같은 게 많다고. 그러면 빌라의 가장 취약점이 이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갈 수 있잖아. 몸이 큰 사람은 타고 올라가기 힘들죠. 운동을 안 한다면. 그래서
보통 연쇄 강간도 뭐 빼짝 마르고 몸이 조그만 애들이에요. 조그만 애들이 이제 발발발 거리면서 돌아다니면서 타고 올라가는데, 그래서 뭐 여자들 혼자 자취하고 있는 원룸에 들어가서 강간을 해야 되는데, 여자 혼자 있으면 강간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사람도 없으면 물건 훔쳐나오고, 그것도 없으면 뭐 주거 침입하다가 도망가고,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발발이가 여러 범죄를, 강간, 절도, 주거 침입 여러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중에 하나 잡혀가지고 구속영장 발부된 것은 강간죄만 밝혀져서 구속이 뭐 됩니다. 이걸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요. 그러면 이런 게 생각이 되죠. 요 구속영장은 구속이 발부된 강간죄만 한해서 미치는지, 아니면 발발이가 저질러 놓은 절도죄, 주거침입죄, 이놈이 저지른 거니까 이놈이 저질러 모든 범죄에 이 하나의 구속영장 효력이 다 미치는지, 여기 이제 문제가 되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 미칠까 안 미칠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미친다고 봐야 되겠지, 그지? 강간죄로 구속영장 발부됐으면 이걸로 하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절도죄나 주거침입죄로 또 구속을 하려면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상식과 조금 다른 학설이 있었어요. 학설이 그게 뭐냐면 그 인단이설인데, 인단이설이라는 게 구속영장은 이놈을 그냥 잡아들인 것에 불과하고, 이게 영장이 발부된 그 원인되는 범죄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람을 기준으로, 사람을 단위로 하는데 인단이설이고, 인단이설을 하면 하나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이놈이 저질러 놓은 모든 범죄에 이 하나의 구속영장을 다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간죄 구속영장이 절도죄, 주거침입죄까지 다 미친다고 보는 게 인단이설,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사람을 잡아들이는 것이 영장이라고 보는 거고, 우리가 금방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사건 단위설이야. 강간죄까지만 이 강간죄 구속영장 효력이 미치는 거고, 이 강간죄 구속영장은 절도죄, 주거침입죄 안 미치니까 이걸 절도죄 또는 주거침입 또 구속을 하면 또 요 죄로 또 서로 영장을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이 사건 단위설이고요. 사건 단위설은 너무나 당연하게 다수를 판례죠. 우리 상식이니까, 그지? 그 상식의 기본 바탕은 바로 이겁니다. 한 개 사건 한 개 단위로 취급한다. 이 얘기를 고소 불가분 할 때 했죠, 그죠? 고소는 한 죄 일부에 대해서만 고소하도록 한 죄 전부 다 고소된 걸로 친다, 그지? 그 논리가 한 개 사건 한 개 묶음으로 단위로 취급하기 때문이다라는 논리가 적용됐다는 거였는데, 여기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사건 단위설이 우리나라의 다수를 판례고요. 따라서 강간죄로 발부된 구속영장, 강간죄 정확하게 말하면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같은 사건을 볼 수 있는 범죄까지, 뭐 강간치상이라든가 뭐 강도 강간이라든가 이런 범죄까지 구속영장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그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절도죄, 주거침입죄 별개의 사건에는 구속영장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사건 단위설인데, 이게 출발인데, 그러면 강간죄로 구속영장을 발부돼서 구속이 됐으면 요 강간죄형에 요 구속기간을 넣어준다 그랬지, 그지? 그지? 그래서 강간죄로 구속이 6개월 됐으면 징역형이 1년 나오면 강간죄로 그 나머지 6개월만 더 징역형을 살면 되죠. 구속기간이 사실상 형을 다 산게 되니까. 그런데 문제가 이제 사건 단위설이 다수를 판례인데요. 판례가 예외적으로 인단위설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피고인 보호를 위해서 그런 건데, 왜 그러냐면 요 구속영장 발부된 강간죄의 그 구속기간, 이걸 미결 구금일수라 그러죠. 만약에 18개월 동안 사무실까지 가서 뭐 구속이 18개월 가까이 구속이 됐다 그러면 이 18개월 동안의 구속기간, 즉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구금된 미결 구금일수가 강간죄 형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징역 1년형이 강간죄 형이 만약 1년 나왔다면 어떻게 되나요? 구속기간은 1년 6개월을 18개월 1년 6개월을 사는데 형은 1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구속기간을 다 구속기간을 형이 다 채우고 6개월이 남게 되는 거죠, 그죠? 6개월이 공중에 떠버리게 되는데, 만약에 같이 병합돼 가지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다른 절도죄나 주거침입죄의 형이 또 있다. 강간죄 나머지 구속기간 6개월을 요 나머지 그 절도죄 이외에 구속영장 발부된 범죄 이외에 다른 죄의 형에다가 넣어줘야 되죠. 넣어줘야 6개월이라는 것이 뭐 헛되지 않죠, 그죠? 헛되지 않기 때문에
요 18개월 구속 기간 중에 강간죄형에 1년 넣어주고 남은 6개월을 절도죄형에 넣어줍니다. 1년에 넣어주면 나머지 6개월만 더 살면 절도죄형도 다 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인단위설적인 입장을 취해 판례가 사건 단위설을 끝까지 고집하면 이 사건 별개의 사건이니까 이 사건의 구속된 기간은 다른 사건에 넣어줘서는 안 된다라고 해야 되겠죠. 별개의 사건이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이 두 사건이 병합 기소된 경우에요. 같이 기소돼서 법원에서 한꺼번에 구속기간을 조절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 구속된 기간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죄의 형에 산입이 돼요. 여기 포인트가 병합 기소된 겁니다. 이 판례하고 이제 좀 모순돼 보이는 판례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걸 이해하기 위한 거니까 학설들은 몰라야 됩니다. 학설들이 어떤 결론을 이렇게 갖고 오는가 이런 것도 상세 모르도 되고 사건 단위에서 하면 되는데 자, 그 사건 단위에서 확인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 별표 두 개 해놓고요. 구속영장의 효력은 구속영장이 기재된 범죄 사실 및 그 사실에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공소사실을 미친다. 이게 이제 기본적 사실 동의설인데 구속영장이 기재된 범죄 사실이니까 여기 사건 단위설입니다. 사건 단위설 요거 줄 쳐놓고요. 사건 단위설 써놓으세요. 사건 단위설 구속영장이 기재된 범죄 사실. 그래서 뭐 강간으로 돼 있던 강간, 절도로 돼 있다면 절도, 거기에 그 영장의 효력이 미친다는 거죠. 그러면 구속영장 기재되어 있지 않은 다른 별개의 범죄 사실을 또 구속을 내면 또 영장을 받아야 됩니다. 수개의 범죄 사실로 자, 그 다음에 판례 수개의 범죄 사실로 공소 제기된 피고인이 그중 일부 범죄 사실만으로 구속영장 발부되어 구금되었으나 강간죄로만 구금되었으나 법원이 그 수개의 범죄 사실을 병합심리한 끝에 포인트가 병합심리입니다. 병합심리 도표를 펴놓으세요. 여기 나와 뒤에 보는 별건 구속 판례하고 다른 점이 요 부분입니다. 병합심리한 끝에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돼 일부 범죄 사실에 관한 죄형과 나머지 구속영장 발부되지 않은 나머지 범죄 사실에 관한 형으로 나누어 두 개의 형을 선고했다. 이 같은 경우 일부 범죄 사실에 의한 구금의 효과는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한 나머지 범죄 사실도 미치므로 자, 그 다음 노랗게 된 거 출처죠. 이것도 나옵니다. 그 구금 일수로 어느 죄에 관한 형에 산입할 것인가의 문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봐야 된다. 즉 미결 구금 일수 산입은 법원의 재량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미결 구금 일수를 구속영장을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 사실에 관한 죄형에 산입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인단위설과 같은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피고인법으로 해서. 자, 그 다음에 요 구속영장 효력 범위에 관한 기준을 가지고 이중구속과 별건구속의 문제를 봐보죠. 이중구속과 별건구속. 이중구속은 하나의 영장을 받아서요. 이걸 동시에 받으면 되지. 두 기사의 구속영장을 받아서 동시에 집행하는 현상을 이중구속이라고 합니다. 두 개 이상의 구속영장을 동시에 집행하는 거. 이걸 왜 하느냐 하면 지금 그 최순실 박근혜가 그렇죠. 한 개의 구속 재판 기간이 워낙 길어지니까 이미 구속 기간 6개월 다 채웠단 말이에요. 그죠? 다 채워 나니까 석방해야 되죠. 그 안에 재판이 안 끝나니까. 그래서 이게 석방해버리면 이제 뭐 구속이 돼 있어도 재판에 잘 안 응하는데 안 나오는데 석방되면 재판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죠? 계속 안 나오고 버틸 테니까. 그래서 그거를 석방된 걸 대비해서 또 하나 구속영장을 다른 사건으로 구속을 시키는 거죠. 이게 이중구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개의 구속영장이 부분적으로 중첩이 되는 거죠. 동시에 집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 별건구속은 본건 수사의 활용을 목적으로 별건으로 구속하는 걸 말해요. 살인 사건을 여기 본래 수사하고자 하는 사건이 본건입니다. 본래 수사하는 사건. 근데 요거는 아직 혐의가 없어. 혐의가 확보되지 않았어요. 뭐 의심만 갈 뿐이지, 심정만 있을 뿐이지 물증이 없어요. 그래서 뒷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저질러온 가벼운 사건으로 별개 사건으로 구속해서 본건 수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게 별건 구속이고요.
일단 이론적으로 뭐 시험 문제는 이런 거 묻지 않는데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인단위설에 의하면 인단위설은 영장 하나 받아서 다른 데 다 써먹을 수 있죠. 그죠? 발발이 하나 받아서 강간, 절도, 뭐 주취 다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건마다 구성자 발부된다는 일이 없고 두 기상의 구성자 발부된다는 일이 없죠. 그래서 인단위설하면 이중구속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사건 단위설하면 사건마다 구성인자 발부되니까 두 개 이상의 구성인자 동시에 집행한다는 게 가능하죠, 그죠?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건 단위서하면 이중 구속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인단위서하면 이중 구속 허용되지 않는데 사건 단위서하면 이중 구속 허용되고 요 판례는 기억하셔야 돼요. 요 사건 단위설이 우리나라의 다섯 판례다라고 하는 거. 판례 문장은 기억해야 되고 그다음에 별건 구속에 관한 판례가 조금 어려운데 특수절도로 이게 뭐냐니까 그 대학에 본고사 있을 시절에 본고사 문제지가 유출됐어요. 대학에서 유출돼 가지고 뭐 난리가 났어. 근데 그 본고사 시험 문제지가 보관돼 있던 창고를 보니까 외부의 침입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문을 따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지? 열쇠를 열고 들어갔다는 건데 제일 의심받는 사람이 경비원이죠. 그래서 특수절도로 구속을 시키고 싶은데 이게 본건이에요. 근데 아직 범죄 혐의도 없고 영장이 발부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경비원을 뒷조사를 했어요. 뒷조사를 하니까 업무상 영향한 게 있더라고. 이걸 이제 그 별건으로 구속을 영장을 받아서 이걸 구속해 오죠. 오늘 범죄 혐의가 영장이 발부되죠. 범죄 혐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구속해 와 가지고는 이 구속이 발부된 횡령죄로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본건인 특수절도로 수사를 하는 거죠. 이게 살인죄고 뭐 절도죄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런 거 많아요.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별건 구속을 해놓죠. 그러면 그래서 이거를 본건 수사에 활용하는 건데 일단 논리적으로 보면 인단위설에 하면 구속영장은 하나만 발부되면 그놈이 저지르는 모든 범죄에 다 사용하니까 뭐 별건 구속을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죠. 허용이 되죠. 그죠? 근데 사건 단위설에 의하면 사건마다 별개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구속영장 발부된 사건은 구속영장 발부된 그 사건만 수사해야 되고 이걸 구속해가지고 본건 수사를 안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사건 단위설의 그 논리적인 귀결이긴 하죠. 논리적인 뭐 결론이긴 한데 그래서 우리나라 다수설이 사건 단위설 취하니까 이중 구속을 인정을 하고 별건 구속 부정합니다. 그래서 별건 구속 부정한다는 말은 이쪽 구속하고 이쪽 구속을 하더라도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별건으로 구속되지만 실제로 본건 구속이라는 거죠. 본건 구속이니까 요 본건 구속 기간에 포함을 시키죠. 특수절도 구속 나중에 이제 구속이 됐다면 이 구속 기간에 포함을 시키고 이 별건 구속 기간을 본건의 형에다가 산입을 시켜줘야 되죠. 이거는 별건을 부정하니까 이게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고 부정하니까 그게 다수설입니다. 그게 논리적인데 우리 대원 판례는 이때는요 너무너무 사건 고지로 고집합니다. 그래서 이 별건 구속기간을 본건에 안 넣어줍니다. 사건마다 따로따로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판례를 알면 되는데 본건형에 넣어줄 건가? 근데 다수는 넣어주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별건이 결국 본건이니까. 근데 판례는 부정하는데 부정하는 이유가 이게 분리 기소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로 기소됐기 때문에 이쪽 법원에서 이쪽 사건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구체적으로 보면 자, 요 판례만 알면 됩니다. 요 판례 먼저 그 이중구속의 판례부터 볼까요? 118페이지 들어간 이중구속의 판례 그 별표 한 두세 개나 하나.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형사법 75조 방식에 따라 작성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 미치는 것이므로 자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이게 무슨 단위설의 표현이라고 그랬죠? 사건 단위설의 표현.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정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다른 범죄 사실로 피고를 구속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것도 줄 쳐놓고 그래서 뭐 최순실 박근혜 그 사건에 대한 한개 사건에 대한 구속기간이 다 끝나갈 무렵에 다른 범죄 사실로 또 구속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별건 구속을 사실상 묵인하는 판례입니다. 별건 구속을. 자, 그래서 판례만 보세요. 118페이지 맨 밑에 판례 별표 한 두 개 해놓고 피고인이 기소 중지 처분된 기소 중지가 피의자를 찾지 못하겠다, 뭐 또는 증거가 없다 이런 거죠. 신용카드 사업법 위반 등의 사실로 27일간 구속되고 이게 별건입니다. 옆에다가 별건 써놓으세요. 내가 해놨나? 별건입니다. 별건. 그래서 별건 구속이 된 거죠. 신용사업법 위반, 즉 카드를 가지고 사기를 쳐먹은 거야. 그다음에 연이어 사기 등의 범죄로 구속되어 사기 등의 범죄로 구속 기소되었지만 사기 등의 범위 이게 본건이죠. 본건이라고 써놓으세요. 신용카드 사업법 위반이 별건이고요. 별건 구속이 됐습니다. 별건 구속이 됐지만 기소된 거는 본건만 기소됐어요. 본건만. 그래서 분리기소된 거죠. 분리기소 찾아서 해놓은 거 별표에서 분리기소. 그러면 사기 재판하는 법원은 이 사람이 사기로 기소되기 전에 별건으로 이걸로 구속됐다는 것을 기록상은 알 수 없죠. 변론을 해야 말하겠고 결과적으로 위 구속기관이 즉 별건 구속기관이 사기 등의 범행 사실의 수사에 즉 본건 수사에 실제 이용됐다 하더라도 위 구금일수 즉 별건 구속일수를 사기죄 본건의 형에 본건의 본형에 산입할 수 없다. 그 이유가 분리 기소됐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구속영장이 발부된 범죄의 구속기간을 남는 구속기간을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다른 범죄의 형에 넣어준다는 것은 그거는 병합 기소된 경우가 두 개가 이거는 분리 기소 따로따로 기소됐기 때문에 안 넣어준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도 돼요. 비슷한 사안인데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구속영장 효력의 정지와 소멸, 구속영장 효력의 소멸 문제를 봐보죠. 뭐 요즘에는 판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잘 문제화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거 모르면 또 안 돼요. 기초적인 내용이라서.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구속영장 효력이 가다가 잠깐 멈추는 경우, 잠정적으로 정지된 경우하고 영구적으로 소멸되는 경우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뭐 카드 같은 것도 그렇잖아. 정지되는 경우가 있죠. 돈 안 넣으면 수도업되잖아요, 그치? 구속영장도 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다가 그 대표적인 바로 보석입니다. 보석. 보정조건부 석방 이걸 줄임말이 보석이죠. 보석은 무죄이기 때문에 석방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이 재판에 나오겠다라는 보증을 누군가 서주고 또는 보증금을 내고 임시 석방되는 게 보석입니다. 보석이 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나중에 형이 나오면 다시 이제 잡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임시 석방되는 게 불가하기 때문에 구속영장 효력이 멈춰 있을 뿐이고요. 보석하고 거의 유사한 게 구속 집행정지입니다. 근데 보석은 보증이라 서준 건가, 보석을 누가 서주든가 보증금을 내든가 해야 되는데 구속 집행정지는 그런 게 없을 뿐이죠. 그래서 보통 그 아플 때의 집행정지입니다. 근데 이걸 많이 악용하죠. 질병이라서 병원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집행정지 시켜주는데 그러면 병원 가는 척하고 튀는 놈들 꽤나 많아요. 병원에 있다 튀는 놈들 많고. 그러면 요거는 구속영장이 멈춰 있으니까 다시 구금할 필요가 있으면 뭐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든가 질병이 뭐 다 나았다든가 또는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해서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가 취소됐거나 했을 때는 다시 구금할 필요가 있는데 이럴 때는 새로운 구속영장 발부할 필요가 없죠. 기존에 발부된 구속영장이 멈춰 있으니까 그걸 다시 집행하는 절차로 넘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잠정적 정지되는 건 두 개고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는데 보석하고 구속집행정지가 있고요. 영구적으로 소멸되는 경우는 영구적 소멸이 바로 실효입니다. 실효. 이것도 한자를 요즘 모르니까 뭐 내가 국사 선생님 이렇게 있는데 들어보니까 뭐 영프전쟁하고 영불전쟁하고 같아요 달라 이렇게 붙던데 같은 거지. 이건 프랑스라는 거고 이걸 한자로 적으면 블란서라 그래서 블란서 프랑스를 한자로 적으니까 이 한글의 위대함이 이거잖아. 프랑스라고 얘네들 읽는 대로 적는데 이거를
한자는 읽는 대로 못 적으니까 비슷한 음차, 비슷한 음을 빌려온 거죠. 불란서, 영불전쟁, 영푸전쟁 뭐 같은 거. 실효, 이를 실, 효를 읽는다. 그 구성절이 소멸된다는 말하고 같아요. 꼭 모아서 물어요. 이게 구성이 이렇게 소멸된다는 말하고 실효된다는 말하고 같아요, 달라요? 묻는 말이 꼭 묻는데 같은 말이야. 근데 두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의사표시가 있어가지고 구성일자 이렇게 소멸되는 경우, 실효되는 경우 하고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실효되는 경우가 있는데 구속을 취소하는 경우, 구속을 했다가 구속이 잘못됐다고 해서 경찰이나 검사나 법원에서 없애주는 거 있죠. 없애주는 표시가 있어야지만 구속일자 실효되는 게 구속이 취소고요. 구속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더라도 그 안에 당연히 포함되는 게 있습니다. 당연 실효가 네 가지가 있어요. 구속 적부심사상 석방 결정. 경찰이나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했는데 법원에서 적부심사를 적부심 판단한 거야. 판단해서 구속이 불법이다, 불법 부당이다 이러면 뭐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더라도 석방 결정이 나는 성은 구속영장으로 소멸돼 버립니다. 구속기간이 만료됐을 때도 구속영장 효력이 없어진다는 것이 통설이고요. 그다음 무죄 등은 선고되는 순간 확정이 안 되더라도 일단 구속영장은 소멸돼 버린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순간 확정이 되려면 대법원까지 올라가 봐야 되잖아요, 그죠? 대법원 가서 확정이 안 되더라도 선고되는 순간 구속영장은 소멸됩니다. 근데 사형이나 자유형의 경우에, 오래간만에 사형이 또 선고됐죠. 이영학이 결국 사형 선고됐더라고, 그지? 그 뭐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본 거지. 무기징역하고 지금 사형이 집행 안 되니까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뭐 같지 않겠는가 싶은데 달라요.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20년 지나면 석방이 가능해요. 그러면 세상에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사형은 지금 뭐 그 집행은 안 되고 있지만 가석방이 안 돼요. 그래서 평생 교도소에 있어야 돼요. 죽어야 나오는 거죠. 언제 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마음이 바뀌어서 또 사형 집행하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일본은 아직까지 사형 집행해요. 자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 집행 안 한 지가 거의 20년 다 돼가고 10년 지나면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가 되기 시작하는데 실제적으로 법제도상으로 남아있지만 집행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지금 뭐 대통령 된 사람 정책 뭐 법무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형 반대론자들이니까 저는 사형 찬성론자입니다. 사형 집행해야 돼. 그다음에 자유형이라는 것이 징역 금고형이죠. 구류형, 자유를 제한하는 형이에요. 이게 저 형법 총론에서 배워야 되는데 자유형이 뭐야? 그러니까 못 알아듣더라고. 사형, 자유를 뺏는 형이야. 징역, 금고, 구류 같은 거. 이거는 그 선고만 있더라도 그놈을 계속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사형이나 징역이나 금고형이 나더라도 선고가 되더라도 계속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구속영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고 있다가 확정이 되면 상소를 안 하거나 대법원까지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사형이나 징역 금고형의 효력이 발동하니까 그 형에 의해 가지고 형의 효력에서 잡아놓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이 형의 효력이 발동될 때까지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확정이 되어야 구속영장이 소멸됩니다. 선고만 들어 안 돼요. 이 두 가지 차이를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소멸되는 경우는 재구금을 내면 구속영장을 새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워요. 피의자의 경우에 피의자 보석이 있죠. 저 구속 적부심사 절차상 보증금 납입적 공부 피의자 석방 결정은 이 본질이 보석입니다. 보석이면 요거가 똑같이 구속영장이 멈춰져 있어야 되는데 이놈이 구속 적부심사상의 석방 결정 일종으로 우리 형사법상 도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속영장이 소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피의자 보석이라는 본질하고 안 맞는 내용으로 이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고 문제화는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뭐 다들 똑같아요. 근데 뭐 부분 다른 데서 어디선가 한두 개의 지문으로 나옵니다. 구속영장 효력이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정체적으로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보시고요. 요 무죄 등의 선고의 경우에 구속영장 효력이 소멸된다. 요걸 좀 깊이 할게요. 교재는 그 120페이지에 티귿에 나오는 건데 요 한 줄로 돼 있죠.
120틱은 무죄 면소 형의 면제 선고위에 집행유예 공소기각이나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 선고에다 별표는 선고 확정이 아닙니다. 선고된 때는 구성자료가 손을 잃는다. 근데 한번 봐봐요. 재판은 실체 재판하고 형사 재판은 나눠지죠. 실체 재판은 다시 뭐 있어? 유죄 판결, 무죄 판결. 형사 재판은 관할 위반 면소 공수기가 판결 결정 이렇게 있죠. 그러면 형식 재판이 나면 구성인적 효력이 어떻게 되나 이건데 관할 위반 빼고는 일단 구성인적으로는 다 소멸됩니다. 면소든 공소이든 다 소멸되고 관할은 관할 법원에 가서 다시 재판할 수 있으니까 관할 위반 판결을 받더라도 구성인장은 그대로 효력이 살아 있어요. 근데 실체 재판은 다시 두 개가 있죠. 무죄 판결, 유죄 판결인데 무죄 판결은 선고되는 순간 구성인장은 소멸된다 그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법정에서 그냥 집에 가면 됩니다. 무죄 판결을 받는 순간. 근데 이제 유죄 판결이 문제고요. 유죄 판결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감옥에 안 가는 유죄 판결, 유죄 판결인데 감옥에 안 가는 유죄 판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감옥에 가는 유죄 판결이 보통이겠고요. 유죄 판결에도 감옥에 안 가는 유죄 판결 대표적인 게 뭘까? 선고유예, 집행유예. 이것도 유죄 판결 일종입니다. 선고를 미룰 뿐이고 집행을 미룰 뿐이고 벌금, 과료 이런 거죠. 형면제도 마찬가지예요. 형면제도 유죄이지만 형만 면제주죠. 선고유예, 집행유예 그다음 벌금, 과료 이런 것들은 유죄 판결이면서도 감옥에 안 가는 건데 이것도 선고되는 순간 무죄 판결하고 똑같이 뭐하죠? 구성인적 소멸해요. 그다음에 감옥에 가는 유죄 판결을 봐도 사형이죠. 이거는 선고만으로 안 된다 그랬죠. 확정이 돼야 구성인적으로 소멸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순서 없이 모아놓은 것이 거기 나오죠. 무죄, 면소, 형의 면제, 선고유예, 집행유예, 공수기각, 벌금,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 구성인적으로 소멸된다. 확정된 때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조심하시고 땅콩이나 저효나 항소심 집행유예 받았죠. 집행유예 받는 순간 구성인적으로 소멸돼요. 이재용 집행유예 항소심 받았죠. 그죠? 재벌의 공식이잖아. 재벌의 공식. 집행유예 받는 순간 구성인적으로 소멸되잖아. 바로 나왔죠. 근데 그 순간 씩 웃으면서 옷까지 미리 준비해 다 짜져 있는 거야. 씨. 그러면 꼭 뭐 무죄 판결을 받아 나온 건데 교도소 나오면 뭐 매기냐면 두부 매깁니다. 두부. 우리나라의 관행이에요. 관행. 자 거기까지 하고 해서 여기까지 보통 체포의 한 문제, 구속의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넘기면 제4절 인권보장제도가 나오는데 여기도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 앞에 이제 120페이지, 121페이지에 전체적인 개관제도가 쭉 나오는데 가볍게 보세요. 뒤에 볼 것들을 미리 요약했을 뿐이니까 뭐 지금 안 봐도 됩니다. 오히려 다 보고 나서 되돌아와서 보는 것이 더 나을 듯해요. 이런 제도들이 있다. 안 봐도 되고 뭐 그 문제가 40문항이 출제되는 뭐 승진 시험 같은데 경찰청 시험에는 어쩌다 한 번씩 문제가 되는데 안 나옵니다. 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면회죠. 면회. 체포 구속이 됐을 때 인권 보장을 해서 제일 중요한 게 면회입니다. 자, 그래서 122페이지에 접경교통과 면회권이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1년에 한 번쯤은 나와요. 그리고 시험 문제가 안 되더라도 꼭 알아둬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뭐 요즘 문제는 문제가 만들어지는 게 뻔해요. 대부분 판례에 있으면 무조건 문제예요. 판례 부분이 다 문제예요. 그래서 경찰 시험은 뭐 예측이 이제 쉽게 돼버렸어요. 자, 두 개로 나누시면 됩니다. 접견, 교통권. 접견이라는 게 접하다, 면접하다 할 때 만나는 거죠. 견이 보는 거고요. 교통이라는 게 차 타고 왔다 갔다 뭐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왕래라는 거죠. 소통, 교통, 왕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회를 하고 보통 면회 가면 빈손으로 안 가지, 그지? 뭐 먹을 거라도 줘야 되잖아, 그지? 먹을 걸 주고 의료품, 뭐 옷 같은 거, 뭐 돈 간에서 먹을 수 있게 돈 같은 거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접견교통권인데 두 개로 나눠집니다.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하고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교통권 면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변호인하고 만나지 지금 비변호인은 안 만나도 되잖아요. 변호사하고 만나가지고 빨리 지금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재판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 상의해야 되지 이 상의.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변호사하고도 좀 변호인하고도 안 만나잖아. 뭐 나 또라 나 혼자 죽을란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게 참 무서워. 죽겠다고 나오는 거. 죽여라. 나를 차라리 죽여라 이렇게 나오니까. 뭐 여자들 싸우면 그러잖아. 죽여라 씨. 그래서 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변호인과 접견교통권 매우 중요하고 시험 문제도 여기에 몰려져 있고요. 이런 접견교통권은 피의자이든 피고인이든 다 같고 구속됐든 구속 안 됐든 다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접견교통권은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피의자 피고는 안 되더라도 같습니다. 피내사자도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형사소송법이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법 규정상 변호인의 권리로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변호인 또는 변호인 되려는 자는 체포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과 뭐 접견할 수 있고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면 의료품을 뭐 주고받을 수 있다 이런 게 돼 있는데 근데 이거 뭐야? 내가 해놓은 얘기가 캐스트웨이 해놓은 얘기가 이것만 보면 왜 접견교통권이 중요하냐면 사람은 혼자서 못 산단 말이야. 캐스트웨이가 멀리 떨어져 있다. 그 외딴 섬에 이제 떨어져 있는 거야. 그 잘 알까요? 이거 윌슨 만들어 가지고 외로우니까 이 친구 만든 거지, 그지? 그래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혼자 공부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 얘기하려고 내가 늘려놨는데 계속 교류를 해야 됩니다. 교류. 스터디 해야 되고 교류를 해야 돼. 그래서 모르는 게 있으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 물어보는 게 나한테도 물어보고 쌤한테도 물어보고 친구한테도 물어보는 순간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으면 자꾸 물어보면서 자기 정리가 돼요. 자기 정리가. 그래서 스터디가 좋다는 거라고. 뭐 교도소 들어가더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도움을 안 받는 순간 고립된 순간 망해요. 찌게 돼 있다. 인생이 찌게 돼 있어요. 지금 박 대통령이 뭐 징역 30년을 맞는다. 이제 뭐 법적으로 보면 20년, 30년 맞게 돼 있어요. 순실이가 20년 맞았으니까. 근데 살아날 방법이 없느냐? 없지 않죠. 뭘 하면 돼? 대통령 사면 받으면 돼. 대통령 사면 받으면 되는데 역대 대통령도 다 징역 받고도 다 사면 됐죠. 노태우, 전두환 다 옛날에 뭐 우리나라 대통령 다 범죄자가 됐고 사면 받으면 되는데 사면도 현직 대통령이 해주지만 정치적 고려하에서 해줍니다. 그러면 국민 감정에 거슬리는 사면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잖아. 그래서 박 대통령 뭐 징역 30년을 받는다, 뭐 20년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 생각에는 3년 이상은 안 갈 것 같거든요. 3년 지나면 이렇게 석방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석방해 줘야 되는데 하는 것은 대통령이 사면인데 사면 아무 때나 안 합니다. 대통령 취임하거나 퇴임할 때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뭐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텐데요. 3년 지나면 이때 정치적 고려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국민들이 수긍을 해야 되죠. 수긍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이 재판도 안 받겠다 저렇게 나오면 3년 지난다고 국민의 감정이 누구로 떨어질까? 사면 못 지켜줘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전략이 성실히 재판받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으면 그 달게 받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날 죽이라 씨 이런 식으로 나오면 3년 후에도 사면 못하고 그러면 다음 정권으로 또 넘어가야 돼. 그러면 3년이 아니고 5년 10년 진짜 한 5년 살아야 다음 정권에서 새로운 정권에 들어서면서 뭐 국민화합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이 5년 다 지날 동안 새 정권 들었을 때까지 사면 못 받는다. 계속 있어야 돼. 이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는 억울하다, 뭐 뇌물 받은 게 아니다, 뭐 내가 더럽게 뇌물 받았냐고 했냐고 뭐 그렇게 버티고 앉았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거를 설득해 줘야 될 변호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변호사들도 대가리들이 그냥 뭐 띵한 건지 끝까지 버티는 전략으로 나가니까 계속 얻어 터지는 거죠. 밑에 애들 다 들어가고. 좀 우병우도 지금 이렇게 대통령 탄핵될 때까지 남겨뒀다 해서 징역 어제 2년 6개월 받았잖아. 어? 이미 다 뭐 게임이 끝난 거는 분명한데 세상이 흘러가는 거를 못하는 게 그게 이제 칠푼이라는 거지. 칠푼이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럼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게 있었으면 탄핵 받았을까 싶기도 하다만은 그지. 그런 걸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상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변호인이 피의자 피고인과 접견할 수 있는 권한은 형사법 34조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피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을 만날 수 있는 권한은 형사법 34조를 넘어서서 헌법 12조 4항에 의해서 보장된 권한입니다. 헌법상. 그래서 피의자 피고인이 변호인과 면회할 수 있는 거는 헌법상의 권리이고요. 변호인이 피의자 피고인하고 면회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는 아니고 형사소송법상의 권리일 뿐이죠. 그 차이가 뭐냐면 만약에 변호사인 변호인하고 피의자 피고인하고 면회를 안 시켜주면 이 피의자 피고인은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됐기 때문에 헌법 소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변호인은 자기 권리가 헌법상의 권리는 아니니까 헌법 소원을 못합니다. 일단 그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헌법상의 권리니까 입건이 안 된 피내사자도 가져요. 뭐 피내사자 뭐 어떤 형태로든 조사를 받고 있으면 다 접견교통을 다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내사자도 가지는데 수용자는 안 됩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된 수용자는 변호인과 접견교통권이 이렇게 피의자 피고인 정도처럼 보장되지는 않아요. 그게 일단 출발이고, 변호인과 접견교통권 얘기인데 영화 그 변호인에서 나오는 얘기고, 여기에 유심히 봐보세요. 뭔가 있어요. 변호인과 접견교통권. 변호인 속에 이게 이제 접견교통할 때 엄마진 부모가 같이 본 거고 수용자고요. 여기에 수사기관이 없죠. 그죠? 교도관은 없죠. 그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두 사람이 무슨 말을 주고받는지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멀리서 CCTV로 감시해요. 뭐 담배를 주는지 술을 주는지 마약을 주는지 이걸 감시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주는지 감시는 가능하지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서는 안 됩니다. 비밀이 철저히 보장돼 줘야 돼요. 그다음에 조연하는 1심 선고 전 반성문 6번 제출했는데 지가 자발적으로 냈을까? 변호사가 이거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반성문 내라라고 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징역 1년을 맞았어요. 그러자 2심에 가서 이제 하는 건데 이거는 요즘은 이렇지 않죠. 옛날 영화인데 그 너는 내 운명이라든가 내 운명이라든가 황정민 전도연 너는 내 운명은 영화에서 나온 건데 이 전도연이가 막 다방 저 차 파는 여자였지, 그지? 모르는구나. 옛날 영화라서 그게 둘이 만나기로 돼 있는데 창살이 돼서 요즘은 이제 그냥 통유리로 돼 있는데 이렇게 창살로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와가지고 이렇게 서로 접촉 못하게 막아놓은 거죠. 이렇게 유리로 돼 있어. 이렇게 제한돼 있습니다. 접촉 못하게. 그래서 그 변호인과 접견교통권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거고요. 비변호인과 접견교통권도 방어권 보장은 뭐 당연히 있지만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친지들과 만날 수 있게 하고 회사 생활을 하도록 해줘요. 사회생활을 유지하도록 해주죠. 그래서 기자들도 만나게 해주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듣고 적습니다. 근데 변호인과 접견 과정에는 일체 기록을 못해요.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출발이 변호인과 접견 교통은 제한할 수 없습니다. 비밀도 보장돼야 되고 접견을 신청하면 100% 해줘야 됩니다. 변호인과 접견 교통은 일체 제한 안 됩니다. 무조건 해주죠. 이걸 악용을 많이 하죠. 근데
그렇다면 법률에 한 제한도 안 되느냐 이게 문제였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법률에 한 제한은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헌재도 지금은 가능한데 옛날 헌재가 너무 변호인과 접견교통권을 강조한 나머지 법률에 한 제한도 불가능한 뜻이 판시한 적이 있었어요. 이 판례 문구 때문에 문제인데 지금은 둘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법원이든 헌재든 법령에 의한 법률과 명령에 의한 제한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한 제한은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변호인과의 면회를 제한하면 그 자체가 위법하고 그 이후에 작성된 서류들은 다 증거를 못 써요. 변호인 면회 안 시켜주고 작성한 서류들은 증거를 못 씁니다. 법원이 재판한다는 이유로 면회 안 시켜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의한 제한은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악용 많이 한다고요. 어떻게 악용하느냐? 순실이하고 뭐 보면 그 누구죠? 김기춘하고 변호인 기록이 뭐 1년에 300 몇 회가 돼 있는 게 있어. 기록이. 그럼 매일 왔다는 거잖아. 매일 오면 이 사람들이 구치소에 아니고 접견실에 낮에는 와 앉아 있는 거지. 접견실에 나 앉아가 차 먹고 뭐 이야기하고. 그래서 면회 담당하는 집사 변호사가 있어요. 집사 변호사가. 그래서 한 번 오면 한 20만 원씩 30만 원씩 찔러주니까 한 번 하루 일당 20만 원이야. 그러면 세잖아. 네?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젊고 이쁜 여자 변호사겠지. 와서 말동무대 해주는 변호사. 이런 변호사도 있대. 그래서 이게 너무 지나치니까 질서유지에 한 제한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저 핸드폰 빌려주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막죠. 질서유지를 위한 제한은 가능합니다. 흉기 뭐 이런 거, 술 같은 거, 담배 같은 거 못 들어오게 하는 제한은 가능합니다. 아무리 변호인과 접견된 제한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걸 악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비밀이 보장돼야 됩니다. 제한할 수 없고 비밀이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일체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는지 못 듣습니다. 근데 보기는 보죠. 그래서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청취, 녹취는 못하지만 멀리서 관찰하는 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서신의 검열도 안 됩니다. 검열이라는 것이 검사에서 읽는다는 거죠. 검사 열이 읽을 열이요. 읽는다는 거죠. 서신이라는 게 편지죠. 편지 기록 서신 편지를 읽는 것도 안 됩니다. 예외가 있긴 있는데 변호인님이 확인 안 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검열이 되는데 원칙적으로 검열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변호인과 접견 어떤 침해되면 그 이후에 작성된 서류들은 일체 증거를 못 씁니다. 변호인하고 못 맞는 상태에서 작성된 수사 서류들은 일체 증거를 못 써요. 이게 변호인과 접견 요건이고 비변호인 경우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이런 제한 없이 허용이 되죠. 그래서 그 비변호인과 접견은 제한이 가능하고요. 법률에 한 제한, 수사에 한 법원에 한 제한 다 가능합니다. 일단 비밀 보장도 안 돼요. 비밀 보장도 있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 교도관의 참여, 청취, 녹취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서신의 검열은 이 경우에도 안 됩니다. 그다음에 침해되더라도 증거 능력이 없는 건 아니고 증거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 파트 도망이나 재정 인멸 염려가 있을 때는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 교통은 제한될 수 있다라는 거 요 정도 하고 주로 변호인과 접견 교통권 이쪽 파트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책으로 또 정리를 해보죠. 책에 가봐요. 접견 교통권 의부터 봐볼까? 의 PPT는 안 되는데 접견 교통권이라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이나 가족, 친지 등의 차인과 접견하고 면회하고 서류들 물건을 수송하며 주고받으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습니다. 헌법 12조 4항 별표놓으세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로 보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제한 없이 보장하고 비변호인과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합니다. 자,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 자유로운 접견 교통권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주체 및 상대방인데 주체는 신체 구속을 당한 자는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체포, 구속된 경우 뭐 다 되는데 임의동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도 가집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요, 신체 구속을 당하지 않은 부구속 피의자도 가집니다. 그럼
PPT는 안 돼 있지만 책에는 돼 있죠. 신체 구속을 당하지 않은 부수 피의자도 당연히 가세요. 그 다음에 접견교통의 상대방은 변호인 또는 변호인 되려는 자입니다. 변호인 또는 변호인 되려는 자. 요거하고 저 앞에 피의자 신문지 변호인 참여권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피의자 신문지 변호인 참여권은 변호인만 되지 변호인 되려는 사람은 아니에요. 몇 페이지에 있더라? 이거 비교를 해두자. 하다 보면 늘 헷갈리니까 피의자 신문하고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 임의 수사. 아이고 이거 임의 수사. 빨리 못 찾냐? 임의 수사. 내가 그거를 여기다 메모를 해놨는데 최근에 출제가 됐어요. 아니요 여기는 없구나. 79페이지하고 79하고 비교돼서 122하고 79페이지 122. 자, 요 판례들 별표 한 4개씩 해놓으세요. 많이 출제됐어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도움을 받을 권리를 실제로 보장하기 위해는 변호인과 접견권 인정이 단전한 전제가 되므로 이미 동행 형식으로 수사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당연히 인정된다 봐야 되고 이미 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줄쳐놓으세요. 이걸 뭐 이미 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의자에게는 인정되지만 이미 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죄는 인정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속인다고 둘 다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수용자에게는 안 된다 그랬죠. 형사법 34조는 형이 확정되어 집행 중에 있는 수용자에 대한 재심 개시법으로 결정하는 재심 청구 절차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없다에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접견교통 제한, 법률의 연장. 결론은 이제 제한이 가능하다 그랬죠. 근데 현재도 이제는 옛날에는 그랬어요. 변호인과 접견교통권은 어떠한 명목으로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긴 하다고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필요한 경우는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좀 모순되는 내용이에요. 일단 대원 판례부터 보죠. 대원 판례. 이것도 별표 한 4개씩 해놓고 요런 게 나옵니다.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나 피내사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주의를 필수 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한 제한이 없는 한 줄쳐놓으세요. 법령에 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법령이라는 게 법률과 명령을 줄인 말이죠. 명령을. 법률은 국회가 만들고 명령은 대통령이 국회에 위임해서 만드는 거죠. 그죠? 법령에 한 제한이 없는 한이니까 거꾸로 말하면 법령에 한 제한, 법률과 명령에 한 제한은 가능하다는 거죠.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이라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인 그 과거 헌재입니다. 변호인과의 자료원 접견은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일단 줄쳐놓으세요. 이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게 기본권 제한의 원리입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원리가 국가안전보장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할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 판시 내용만 떼보면 법률로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이 냥 판시를 했죠. 그래서 이게 좀 지나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판례가 그걸 제한한 판례가 나왔어요. 다만 이는 자유로운 접견 즉 대화 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 영향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은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지. 변호인과의 접견 자체에 대해 아무런 제한도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미결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역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에서 제한될 수 있으면 당연하다. 자, 줄 쳐놓으시고요. 그러면 앞에서 본 내용하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어떠한 명목으로 제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모순이 되죠. 국가안보장
실질적 공공군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법에서 제한될 수 있다. 스스로 모순되죠, 그죠? 어떻게 판단하느냐? 모순되는 지문이 나오면 할 수 없어요. 미결 수용자라는 말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걸 찾아야 됩니다. 미결 수용자. 그래서 미결 수용자 별표 해놓고요. 이 말이 나오면 제한할 수 있고 이 말 없이 이게 나오면 국가안전보장 제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옛날 판례로 맞는 걸로 보시고 둘 다 맞는 걸로 볼 수밖에 없고 동시에 나와요. 이 문제 출제하는 사람들이 수준이 낮아서 이런 모순을 구분을 못하고 그냥 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사와 재판을 위한 제한은 가능하다 그랬죠. 안 된다 그랬죠. 수사인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제한할 수 없고 법원의 결정에서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이거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이 자신의 범죄 행위에 당해 변호인을 공범으로 가담시키라는 등 범죄행위에 변호에 관련됐다 하더라도 변호인과 접견 어떤 금지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가물가물하네. 이게 무슨 사건이었더라? 1심의 사건인데 옛날에 지금의 진보 정권이지 그 민노총인가? 민노총이 있었고 여기에 1심회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이게 북한하고 관련된 이적 단체였어요. 이적 단체. 폭력혁명 뭐 어쩌고저쩌고 요거 잡혀졌는데 요거하고 친하게 지내던 변호사가 있었어요. 변호사가. 그래서 이 변호인에 여기 가입시키려고 그랬다고 이런 정황이 나와. 이 사람이 이제 변호인 신청했다고. 그래서 얘네들이 공범으로 가입시키려고 했으니까 변호인 접견을 제안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도 제한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했다 하더라도 변호인의 접견은 제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그 최근 7급 시험에 뒤에 나오는구나.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질서 유지란 제한은 할 수 있다 그랬죠. 변호인과의 접견 같은 무제한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나 횟수에 제한이 없다. 일단 줄쳐놓고요. 시간에나 횟수에 제한이 없어요. 그 형집행법상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인의 경우는 시간이나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인의 변호인 말고 일반인의 비변호인과 접견의 경우는 시간은 30분 내에요. 30분 내고 하루 한 번만 가능합니다. 근데 변호인과 접견 같은 거는 뭐 30분 내가 아니고 하루 일과 시간이면 다 가능하죠. 그다음 횟수도 뭐 몇 번에는 제한 없고. 그렇지만 구금시설의 질서를 위한 일반적인 시간 제한하다. 일요일이나 퇴근 시간 이후 오후 공무원 근무 시간 이후에 변호사가 와서 접견한다. 이거는 허용해서는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접견 같은 거 내용. 접견의 비밀 보장. 자유롭게 털어놔야 되죠. 변호사한테 사실 내가 살인을 했고 뇌물을 받았는데 이거 털어놔야 되고 놔야 될지 말아야 될지 변호사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주고받는지 철저히 비밀이 보장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요거 미결 수용자 변호인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글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감시할 수 있다 그런데 더 표현을 더 누그러뜨렸죠. 관찰할 수 있습니다. 미결 수용자 변호인과 접견에는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뭐 앞에서 본 거죠. 그 다음에 뒤에 넘겨서 서류 또는 물건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한 서류나 서류의 검열이나 물건을 압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렇지만 질서 유지를 위한 위험물의 수선을 금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서신도 원칙적으로 검열이 안 된다 그랬죠. 미결 수용자 변호인과 서신은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의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뭐 할 수 있지만 그 제한은 검열이 안 됩니다. 검사에서 읽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처리를 해놨는데 그 의사의 진료 먼저 볼까. 변호인 또는 변호에 데려가는 자는 체포구속된 자를 진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수진권이라고 그래요. 수진권.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제한할 수 없는데 참고에 넣었는데 이게 옛날 판례긴 한데 아직까지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할게요. 이게 그 대학에서 데모 꾸민 것 같아요. 그 학생 회장이야.
그래서 그 전대협 소속이던가 하여튼 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이 있었어요. 구속된 놈이 있었는데 이 국정원 직원이 바로 사법경찰관이죠. 국정원 직원한테서 경찰이단 말이야. 수사받다가 고문당했다라는 주장을 해요. 고문당했다. 그래서 변호인의 면허를 신청해서 변호사한테 내가 저 사람한테 고문당했으니까 좀 증거를 확보해 달라고 해서 변호사가 의사를 대동하고 옵니다. 의사를. 그래서 면회를 신청하자 국정원에서 니들 의사만 들어가서 고문에 관한 증거를 갖고 가면 이게 조작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측 의사, 저기 이제 그 의무관이죠, 의무관, 내부 의사입니다. 내부 의사. 이 사람이 참여하는 가운데서 같이 고문 흔적인지 아닌지, 지가 자해했는지 아닌지 이런 걸 증거로 수집하도록 하자. 이래서 이렇게 참여를 요청했어요. 그러자 이쪽 변호사가 아니 변호인과 접견교통에는 일체 참여나 제한이 안 되는데 왜 들어오려고 그러냐라고 따졌어요. 따져서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간 거죠. 대법원 올라갔는데 변호인과 접견 같은 거는 제한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다 그랬죠. 법령에는 제한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형집행법으로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행령법이 있어요. 행령법 시행령, 행령법 시행령 100 그 시행령이니까 이게 명령이죠. 시행령 176조를 보니까 외부 의사가 진료할 때 내부 의사 의무관의 참여 허용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이라서 할지라도 법리한 제한은 허용되니까 참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손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법이 바뀌어서 의무관 참여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여전히 옛날 판례에 따라 시험을 출제를 해요. 그래서 객관적 문제는 옛날 판례에 따라 푸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법이 바뀌어서 그걸 금지한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그것만 읽어보면 과거 사법경찰관이 경찰 요청에 수용된 피의자된 변호인 수진권 행사에 의무관에 참여를 한 것은 변호인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반 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행법 시행령 116조를 변호인 수진권 행사는 법령상 제한으로 받기 때문에 법령상 제한은 가능하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혹시 또 나올지도 몰라요. 아직까지 지문에 깔리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접견 교통권. 아이고 이건 안 되겠다. 스톱하고 밥 먹고 와서 하자. 비변호인 접견 교통권 스톱.